반갑습니다. 이독신입니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필요한 지식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원주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옹기종기 가깝게 어깨에 맞닿을 정도로 가족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다뤄볼 주제가 바로 대화가 안 통하는 가족들 특징인데요. 저는 이거 듣자마자 가장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또 대화가 필요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 같은데 가족을 떠올렸을 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게 어쨌든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누구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가까운 사이여야 되고 그런데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 구성원이 나랑 안 맞을 때 얼마나 괴로워질 것인가 항상 제일 힘든 관계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되는 가족의 특징을 알면 우리가 대화가 되는 가족으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연락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가족회의 시작하자. 앉아봐.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놀랍게도 명절 때만 보는데도 그냥 어색하지 않아. 화목해. 가족 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교과서적인 답이 있습니까, 교수님? 사실 교과서적인 답은 없고요. 어떻게 보면 관계의 거리를 어떻게 두느냐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느끼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족들과 있을 때 뭔가 통제받는 것 같고 내 자율성이 굉장히 침해받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진다. 사실 거리를 좀 둬야 된다는 신호고요. 또 내가 이렇게 좀 혼자 있다 보니까 또 보고 싶어지고 좀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럴 때는 조금 더 거리를 좁혀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어떤 면에서 관계의 온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제는 내가 느끼는 것과 부모님이 느끼는 게 다를 때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원장님 어떤가요? 좀 적절한 관계, 적절한 거리 있을까요? 적절한 거리는 이런 거예요. 손으로 말씀드릴게요. 적절한 거는 항상 이렇게 적절한 게 없어요. 이렇게 적절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행복한 가정에 보잖아요. 규칙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우리가 대화도 안 통하고 힘든 가정을 보잖아요. 자꾸 규칙이 만들어져요. 법칙이 있고 법을 어기면 서로 처벌하려고 그러고 싸우고 반항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게 사실 제일 좋은 가정이에요. 항상 이 거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맞춰서 궤도가 바뀔 수도 있으며 때때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며 결국은 가장 좋은 가정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깊이가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나운서님 어떻습니까? 뭐 우리 가족은 나를 너무 무시한다든지 내가 대화가 안 된다든지 아무도 나랑 얘기를 안 해 나를 무시해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자녀는 또 자녀대로 아빠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로 무시하는 관계면 사실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네. 서로 안 보면 되니까. 그러네요. 근데 그게 가족이면 불편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너무 당위성을 생각한다고 저는 봐요.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 가족은 이래야만 한다. 아빠라면 자식이라면 아빠한테 이래야지. 아빠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이거가 너무 당연하다라는 말을 쓴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말도 그렇게 쓰고 생각도 그렇게 하고 근데 참 우리가 세상에 당연한 게 참 없잖아요. 그래서 야 결혼했는데 어떻게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따위로 대할 수가 있니?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와이프가 여자친구던 시절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여자던 시절에는 그 와이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노력을 안 해도 그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때도 노력을 해야 되더라고요. 100% 저의 경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이 정원이래요. 정원 한 이틀만 손 안 보면요. 잡초 장난 아니게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원이 그렇게 매일 손을 대고 매일 신경 쓰고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건데 가족이 그런 거래요. 그렇게 매일 신경 쓰고 매일 관리를 해야만 되는 거지 그걸 안 하면서 가족에게 가면 나에게 당연한 평화가 있을 거야. 가족에게 가면 나에게 당연한 사랑이 있을 거야. 내가 받아야 되는 정당한 대우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정답이 있는 거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해야 된다. 그 노력의 방식도 유연함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너무 속상한 게 누구도 우리 가족을 막 지옥같이 만들 거야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없죠. 그죠. 가족을 처음에 꾸릴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화목한 가족을 만들고 싶었겠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속상하면서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빠서가 아니라 이렇게 악순환을 거쳐서 이런 가정으로 가는
특징 있을까요? 가족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게 의사소통이 제일 안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맞아요. 제일 힘듭니다. 난이도의 끝판왕이에요, 사실은. 그럴까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가족이란 말이에요. 정서 중심 부부 치료라는 게 있어요. 부부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잖아요, 사실. 근데 이 부부가 만날 때 그냥 우리가 선택해서 이 부부가 만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많은 연구들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원가족, 특히 이성 부모에게 채워지지 않았던 정서적 결핍을 배우자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남편과 아내가 이제 막 싸워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분명히 나한테 9시까지 온다고 그러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늦게 들어오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진짜 답이 없다. 근데 남편이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 각방 쓰려고 자기 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요. 그 안에는 사실은 해결되지 않고 충족되지 않았던 욕구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진짜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내가 조금 더 돌봄받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내가 함께하고 싶은 그 욕구 채워지지 않으니까 외로움이 있는 건데 그걸 굉장히 갈등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고 남편이 왜 그 말에 눈도 마주치지 않았냐면 그 아내의 그 비난과 같은 그 말에 어떤 자신의 어머니의 어떤 날쌘 잔소리 뭔가 내가 통제되고 있는 듯한 너 그렇게 늦게 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뭐 될래? 약간 비난과 통제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부부간의 혹은 가족 간의 이슈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는 대화 중독증이란 말을 써요. 아까 당이라고 했잖아요. 대화는 무조건 해야 되는 당위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대화의 장이 열리게 되잖아요. 대화 중독증인 사람은 항상 이겨요. 왜 이기냐? 끝까지 대화를 멈추지 않으니까 이 대화를 끝나기 위해서 상대방이 알았어 하면 이겨요. 그러니까 이길 때까지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대화 중독증인 사람은 무조건 대화에 유리해요. 그러나 내가 대화만 하면 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대화를 피해야 돼요. 그러면 그 패턴의 가정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추격자 도망자라 그래요. 이쪽은 대화하려고 쫓아가요. 이쪽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부부나 사이가 안 좋잖아요. 가족이. 피하세요. 그럼 뭐라 그러냐 하면 못 피해요. 피하려고 그러면 문을 걸어 잠그고 붙들고 말을 하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격자 도망자 참 비극인데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추격할수록요. 더 빨리 더 강하게 더 달아나요. 너무 비극이에요, 진짜. 이걸 알고 누가 가정을 꾸리겠어요. 근데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둘 다 대화 중독증인 경우에도 문제예요. 이 집은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이 대화가 멈추는 방법은요. 상대방이 아 맞아 내가 잘못했네 해야지 대화가 멈춰요. 그래서 이 둘은 끝없이 대화를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 이유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끝이 없이 이어가요. 이때는 결국 어떻게 대화가 멈추냐? 졸려서 자요. 그러면 대화가 멈춰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부분도 있어요. 둘 다 함구증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화 중독증의 반대는 함구증인데 함구증인 분들은 말을 안 해요. 근데 문제가 없지 않아요, 그러면? 둘 다 그냥 굳이 뭐 말 안 하고. 말을 안 하는데 둘 다 착해요. 그건 잘 굴러가요. 자, 말을 안 할 뿐이지 둘 다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이혼해요. 우리 싸우지도 않았어. 근데 도대체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국은 대화 중독증과 대화 중독증이 만나도 관계는 틀어지는 형태가 있고 대화 중독증과 함구증이 만나도 관계가 틀어지는 형태가 있고 함구증과 함구증이 만나서 관계가 틀어지는 형태가 있어요. 근데 뭐 여기선 굳이 뭐가 낫다, 뭐가 낫지 않다를 비교해서 말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각자 아마 해당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변했는데 저는 예전에는 대화 중독증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일단 제가 기분 나빴던 어떤 일이 있으면 전체적인 건 모르겠고 요 부분에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걸 인정해라 이런 주의였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서 물론 좀 바뀐 것 같긴 한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아니 그걸 인정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부분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서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받고 이거를 내가 꼭 옳다 그르다라는 걸 증명을 받는 게 지금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말 주고받고 집에 오면은 서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냐 라는 데 생각이 미치면서 아 그럼 후자네? 그러면 내가 옳다 그르다를 규명하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성격이지만 그게 이 가정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데 대신에 한 명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 참고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다가 전제된 그게 처음엔 그걸 참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높게 치는 가치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덜 중요한 내가 옳다라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여기서는 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옳다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물론 있어요.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고집하다가 내가 더 높게 치는 중요한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희생과 착취는 한 끗 차이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실은 착해서 맨날 양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양보하고 참고 하는 게 딴 사람은 못하는데 굉장히 이게 나의 능력이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이 능력이 없구나라고 내가 감수하잖아요. 그때는 희생이 돼요. 그런데 어차피 나는 굉장히 참는 인내력이 있어요. 이 가정은 내가 아니면 무너져요. 그런데 나는 그게 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걸 몰라요. 그러면 그때는 착취가 돼요.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나는 참고 인내하고 이 사람들을 보다듬는 게 나의 엄청난 능력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나잖아요.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딱 생각하게 돼요. 난 진짜 내가 이거를 참고 보다듬으면만치 난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더 이상 착취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생각이 한 끗 차이인데 그게 어려워요. 가끔이라도 아내가 남편에게 혹은 남편이 아내에게 사실 고마워 당신이 많이 참는 거 알고 있어 한마디만 해도 눈 녹듯이 녹을 텐데 좋죠. 그러면. 근데 그거를 나는 희생하는 건데 가족이 몰라. 당신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있다는 부부들 중에 부부 사이에서 자기가 더 희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자기는 이익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거의 다 자기가 희생한다고 얘기할걸요? 제가 볼 때는 80% 이상이 우리가 화목한 데는 내가 참는 공이 80%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똑같은 부부에게 똑같은 상황에 그 배우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면 그 사람도 80% 참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자기가 80% 참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공평한 순간이에요. 가슴이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다툼이 많은 가족이 있고 무관심한 가족이 있을 것 같아. 서로 대화도 없고 차가워 좀. 어디가 더 안 좋은 거예요? 이건 개인적 선호도예요. 저는 싸우는 게 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요, 서로 무관심하면은요, 그 이상 안 멀어져요. 싸우면 싸울 때마다 더 멀어져요. 싸우면서 친해진다? 그거는 싸우면서 친해지는 게 아니라요. 한쪽만 착해도 싸우고 친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둘이 이렇게 나빠요. 근데 한쪽은 겁이 많고 한쪽은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 하고 화내잖아요. 이쪽은 깨갱하고 죽어요. 그 옆에 있으면 다시 가까워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가까워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쪽도 이쪽한테 대가를 지불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해줘요. 그러나 그거는 싸우면서 친해지는 건 아니지요, 이제. 저는 대체적으로 기쁨이 생기는 것보단 좀 고통이 없는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싸움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 싫어하고요. 또 무관심도 고통이긴 한데 싸움의 고통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면은 무관심의 고통은 마취해서 둔한 고통이거든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쁠 때는 저는 더 나쁜 쪽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관심이 싸움보단 낫다고 전 생각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좀 싸우고 보기만 하면 또 엄청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그런 가족이 있고 또 굉장히 무관심한 가족이 있고 그런 것 요게 같아요. 지나서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그게 또 극단은 서로 만나는 법이어서 굉장히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간섭하고 통제하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냉랭해졌다가 냉랭해졌다가 또 언제 폭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너하고 말을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싸웠다가 또 냉랭해졌다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가짜 냉랭함이네요, 그건. 약간 어떤 면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가족 체계 중에 폐쇄형 가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폐쇄형 가족이 뭐냐면은 서로 엄청나게 같이 뭉쳐요. 예를 들자면 아침 식사는 모두 같이 나와서 해야만 해. 명절에는 모두가 다 같이 모여야 해. 둘째 왜 안 오니? 둘째 언제 오니? 계속 이렇게 뭔가 기다려서 뭔가 룰이 있는데 다 모여야 돼. 헤쳐 모이는 거죠. 그리고 모였으면 이제 같이 굉장히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거기서 질투하고 시샘하고 막 굉장히 서로를 막 비난하고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가 가게 되면은 또 헤쳐 모여. 모든 걸 함께 하는데 모이면 굉장히 싸우게 되는 이런 패턴들이 상당수 존재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질문도 하나 드릴게요. 부모된 입장이 됐습니다. 어린 자식 결혼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고 내가 얘 때문에 진짜 맨날 야근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고 나니까 부모랑 자식 그 거리를 두는 자녀들이 있더라. 많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또 아쉽잖아요. 네. 꼭 이건 뭐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뭘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결혼했더니 그냥 쑥 가버리니까 그래서 자식들한테 더 연락하고 싶어하고 얼굴도 좀 보고 싶고 근데 그럴수록 더 자녀가 멀어져요. 그거는 자녀가 못 돼서가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부모가 자기는 모르지만 자식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는 익숙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산 겁니다. 떨어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떨어져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문제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부모님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녀가 좋아하는 거를 해줘서 가깝게 할 것만 생각하지 자녀가 싫어하는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은 야 우리 아들 내가 가까워야 되니까 뭐 집 하나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진짜 우리 어머니가 내 아내 못되게 구고 뒷담화를 계속하면은 자기는 집에 가서 아내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식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한테 집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아내하고 엄마랑 좀 사이가 좋게 지내길 바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그러나 쇼킹하다. 근데 엄마는 계속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잘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합리화하는지 아세요? 너한테 못하니까 너한테 잘하라고 내가 지금 네가 못하는 거 하고 있는 거야. 다 널 위해서 그런데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뭔가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싫어하는 건 계속 하니까 계속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또 굉장히 슬픈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부모님은 나한테 싫어하는 거를 할 때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고 좋아하는 걸 할 때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싫어하는 걸 하면은 나는 부모님이 싫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난 복구가 됐어요. 그런데 계속 부모님이 나한테 싫어하는 걸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부모님을 딱 보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하건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든지 간에 나는 싫어한 때의 부모님을 갖다 멀리 하던 게 생기기 때문에 부모님이 눈에 띄면 난 멀어져요. 부모님이 연락을 안 하면 멀어져요. 그러나 부모님은 오히려 멀어질까봐 두려워서 계속 가까워진다는 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식은 생각하게 돼요. 옛날에도 이러다가 뒤끝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해서 다른 집에 살면서 이 현상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얘가 싫어하는 일을 뭘 했나? 라고 반성을 하기보단 얘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결혼하더니 변했다. 아주 나쁜 자식이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맞아요. 이것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의 이 방송을 보면서 아는 게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잖아요. 혹시 내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었을까? 생각하면서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드네요. 이 케이스에 엄마 아버지가 자녀 부부에게 찾아가서 내가 저 지식인사이드 보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되돌아봤다. 혹시 내가 했던 어떤 일들 중에 너희 부부가 좀 싫었던 게 있니? 우리 이 시간은 그냥 얘기해주라. 듣고 고쳐볼게. 라고 하신다면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그동안의 미움이 많이 녹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자식이면 자식, 며느리면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요. 참 부모님이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대신 보통 차를 한 대 사주기도 하고요. 집을 주기도 하는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부모님은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안함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반대로 이렇게 틀어진 가정은 항상 부모 잘못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사실은 부모가 자녀를 만들듯이 자녀도 부모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엄마가 계속 해줘요. 그건 주위에서 얘기해요. 아이 그렇게 해주니까 제가 그러는 거지요. 그렇게 안 해주면 얘는 준비물도 안 가져갔고 뭐도 안 가져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는 얘기해요. 엄마는 그렇게 맨날 잔소리야 라고 하는데 엄마가 챙겨주지 않으면 스케줄이 안 나가요. 다 똑같은 집에 자녀가 둘이에요. 그 엄마가 포악하면 얘한테도 못 살게 구고 얘한테도 못 살게 군다 그러면 엄마가 포악한 거예요. 부모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애는 맨날 밖에서 싸우고 야단치고 문제 생기고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가 야단쳐요. 그럼 걔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나는 엄마 아빠한테 야단 맞아서 사랑을 못 받아서 난 이렇게 큰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쪽에는 너무 얌전해요. 부모님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녀가 살인을 저질러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진짜 부모 두 분 다 착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그냥 우연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제 말씀은 항상 우리는 자녀가 문제가 되면은 부모를 탓하는데요. 사실은 부모도 예를 들어서 착하고 좋은 자녀랑 만났으면은 나쁘지 않은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자녀랑 만나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경우도 가능하기는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만들고 자녀도 부모를 만드는 거지 자녀는 부모가 만드는 물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집이든 화목한 집을 만들고 싶었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식 개차반으로 키울 거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 자식 관계를 건강히 형성하고 바른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할 텐데 사춘기 시기가 됐을 때는 몰라서 자녀를 멀어지게 하는 대화를 하는 부모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절대 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교수님? 많이 하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죠. 네가 알아서 돈 벌어서 나가. 네가 네 돈 벌어서 살아. 근데 사실 아이가 그 당시에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뭐냐면 심리적 독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경리적 독립을 하려는 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하는, 이제는 성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스텝에 있는 건데, 2차 성징과 함께. 그때 아이를 완전 박살내서 다시 위축시켜놓고 부모에게 매이게 만들면 그 아이가 다시 자라났을 때 오히려 굉장히 의존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계속 물어보고 통제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하죠. 사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사춘기가 됐을 때 그 아버지가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도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들이받습니다. 아빠는 이제 그만하세요. 제 인생에서 진짜 손 떼세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감히 아빠한테 이래가지고 완전히 애를 진짜 죽사발을 내놓으면 그 아이에게 오히려 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뭐라고 그 받아요? 아버지가 그때 확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렇게 아버지가 넘어져야 우리 아버지가 어마어마한 왕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한 사람일 뿐이었네 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죄책감, 또 어떤 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연민,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버지의 그 그늘이 거쳐져야 자신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야 아버지 세계가 만들어지니까 거기 안에서 다시 교집합이 형성되는. 언제예요? 10대예요? 20대예요? 원래 10대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춘기가 안 온다고 하시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사춘기는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지연돼서 20대 때 더 크게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올 것은 반드시 온다. 문제가 뭐냐면 아이는 진짜 누적된 피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아이는 진짜 엄마, 아빠만 생각해도 막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다 사랑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말이 아예 안 통하고 도대체 말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는 그냥 말해도 무조건 답정 넣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그 동기 하나만 갖고 외국으로 이민 가서 결혼합니다. 아니, 저는 지금 얘기 듣자마자 떠오르는 그 영화 속 인물이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 보면 연극 좋아하는 친구가 아버지의 강압을 피해서 연극을 하려다가 그게 걸려서 끌려 들어가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는 마음에. 맞아요. 근데 그때라도 아버지가 뒤늦게 뉘우치고 뭐 대성통곡을 하겠구나라고 했더니 선생을 다술하더라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밖에서는 일하는 만치 월급 받지요? 그럼 우리는 꿈꿔요. 가정은 그거랑 관계없이 우리를 돌보는 곳일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요, 회사랑 똑같아요. 성적을 잘 받으면은 인정해주고, 성적을 못 받으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도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요, 나한테 많은 거를 갖다 주는 부모는 인정해주고, 나한테 주는 게 없으면 인정 안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사실은 쌍방이 똑같이 이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랑 자녀가 사이좋게 지내는 법이 있는데요. 그 집에 사전에서 공부랑 숙제만 빼면 돼요. 대학 요거만 얘기 안 하기로 하잖아요. 사춘기도 없고 부모랑 자녀는 대부분 다 사이좋게 지내요. 근데 이 생각이 전 한 번씩 들었어요. 오히려 어떤 자녀가 공부하기 싫으면 관둬라고 이렇게 키웠어요. 나중에 아니 그때 부모님 좀 시켜주지 그랬어요. 학원 좀 보내주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자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부모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너 그렇게 애들 교육 방치했다가 나중에 애들한테 원망 들어.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경우 있지요. 연예인이 돼야 되는데 연예인 되려고 하면 학원 다녀야 되잖아요. 그때 학원 안 보내줬다고 원망하는 경우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유학 가고 싶은데 자기 유학 안 보내줘서 이렇게 살았다고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학원에 안 보내줬다고 원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독특한 교육 철학을 가진 분이 있었는데 학원에 아이를 안 보내는 것 자체를 갖다 굉장히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싶어 했던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이는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진짜 드물게 있어요. 또 모든 게 다 우리는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형제가 여럿이잖아요. 다 학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언니가 하고 있는데 자기도 보내달라고 하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가고 누군가 못 가는 속상한 경우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제 경험을 비추었을 때 아이들은 원래 공부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가 옳은지 몰라요. 공부하는 것보다 원래 게임이 더 재밌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가 오히려 하기 싫어도 사회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숙제도 하고 하는 거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오히려. 전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아이의 뜻을 막을 권리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다 해줄 의무도 없으십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좀 극단적인 건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규율 있게 아이를 막 밀어붙이는 것도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사실 웬만한 아이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네 좋은 거 하라고 그러면 그냥 게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면에서는 공부를 뭐 잘해서 우리 아이를 꼭 스카이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학령기 때 굉장히 중요한 발달 과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실성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하고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텨내서 성취를 얻어내는 그 연습은 그 나이 때 반드시 얻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그런 부분은 부모의 훈육이라든지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아직 미성년이지 성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공부도 재능이란 말이에요. 작곡도 재능이고 뭐 예술가도 재능인 것처럼 공부도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싹이 보여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입할 수 있고, 또 아이는 더 자라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서 전제는 우리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고 잘하는 게 뭔지를 볼 수 있는 조망 수용 능력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쉽지 않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타인한테만 조망 수용 능력이 발휘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더 힘들어요. 나하고 분리가 안 돼서 더 힘들어요. 기대치가 더 높죠. 그러니까 나하고 거의 분리가 안 돼서 처음에는 사랑으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막 조금만 걸음마다 해도 막 너무 좋아하고, 천재 같아. 뭐, 남들보다 한 3일 먼저 했는데. 그렇죠. 뭐 아빠, 야 너는 이렇게 말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니? 아빠 해봐, 아빠. 명확하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얘가 아빠라고 한 거 들었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5살, 6살이 지나가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인가? 갑자기 영재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이한테 뭔가 부과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많은 경우에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충족하지 못한 것을 아이에게 부과하고 그 아이가 그것을 성취하게 됐을 때 내가 못 이룬 것이 대신 충족되게 되는, 대리 만족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벌써 아이를 통해서 내가 미충족된 것을 막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굉장히 비극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상당하죠. 근데 저는 저걸 딱 지난 주말에 봤는데요. 주말에 아이랑 놀이터에 갔거든요. 저희 아이는 그네를 아직 혼자 못 타요. 7살인데 제가 밀어줘요. 이제 옆에 한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그네를 타는데 걔는 이제 굉장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 아이 아빠가 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혼자 싱싱하게 잘 타고 높이 타는데 너는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아이들처럼 힘차게 못하는 아이를 보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 아빠한테. 그건 내 100% 이해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게 과연 아이에게 좋을까? 뭐 겁이 많은 사람도 있고 겁이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우리 애는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라 좀 덜 타고 있는 건데 그걸 막 강요하는 게 저게 과연 좋을까? 맞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혼자서 뭐를 하지 못하는 거는 어디까지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아이한테 그거를 강요한다고 잘 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이들의 3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 같이 첫 번째, 아이는 활동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이의 활동성에 맞는 과제를 줘야 돼요. 그 아이가 도저히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아이가 활발한데 그때 억지로 앉아있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안 앉아있는 쪽을 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땐 아빠로서 좀 앉아있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과제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랑도 좀 연결되네요. 네. 그런데 보통 우리 아이의 고활동성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에 70%의 확률이 줄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줄지 않아서 앉아있을 수 있는 힘이 0일 때 그 아이랑 자꾸 하게 되면은 관계만 틀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2번째 공부하기 힘든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은 참을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참을성이 하나도 없을 때는 지겨운 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네가 지겹지 않은 거는 열심히 하고 지겨워하는 건 덜 해도 돼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부주의예요. 부주의는 결국 집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부주의가 심할 때는요, 열심히 공부해도 하나도 머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패배감이 더 일게 되고, 더 무능력감이 일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잘한다는 게 없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내가 아이한테 적응해야 되는 과제는 달라진다는 거지요. 될 때는 해야 되지만, 안 되는 거를 억지로 해서 우리가 인생의 나쁜 기억을 갖고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욕심을 비우셔야 되는 건데요. 욕심을 비우는 건 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첫째, 지금 나랑 아이랑 행복한 건 100%예요. 미래는 불확실해요. 우리는 그럴 때 100%를 따라가는 쪽이 옳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한테 과제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그게 우리 아이가 불행하고 슬프고 울고 억지로 해서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 그때 멈춰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식이 아무리 성공하고 훌륭하게 키워도요, 나를 미워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는 정도의 선을 끝까지 지켜가야 돼요. 그리고 나하고 자식이 영원히 사는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10년 뒤에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억지로 뭘 시키지 않겠지요. 아니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는 지금도 안 하는 쪽이 좋아요. 깔끔하다. 네. 또 비슷한 좀 팁 같은 거 있을까요, 교수님?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한다고 해서 내가 막 수학 문제 풀어가지고 아이에게 USB 꽂아줄 수도 없고, 친구들 짝꿍이 잘 없어가지고 아이가 막 굉장히 위축될 때 야, 너 일로 와봐, 얘랑 같이 놀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한계가 있지, 뭐 애들도 아니고 완전히. 그리고 막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별을 겪었을 때 왜 우리 아이를 거절을 하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아이가 완전히 넘어져서 펑펑 울고 있을 때, 또 완전히 낙담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게 최선이라는 거. 맞아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20대 분들에게 이 영상을 반대의 관점에서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주제가 가족 간의 대화잖아요. 근데 지금 20대 분들이지만 부모님과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원한이 있다든가,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런 감정을 갖게 만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의 여러분의 감정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사이가 틀어지길 바라고 했던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 안 할지 몰라도 그분들 생각에 여러분의 미래와 자기 가족들의 미래에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그걸 해왔던 거예요. 결과가 매우 안 좋을 뿐이지. 그러니 지금 미워하는 그 감정을 매우 이해는 하겠지만, 미워하는 동시에 우리 자녀 잘 되라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되라고 노력을 했던 엄마 아빠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어머니 고생하신 건 알겠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라고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나는 그냥 가족을 안 간다, 가족의 행사 뭐든지 참여 안 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꼭 가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굳이 거기에 꼭 가서 그래서 또 억지로 버티는 거, 사실 부작용의 요소가 더 많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내가 부모님하고 아예 손절하고 그냥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너무 힘들고 또 부모님이 뭐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 내가 이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가족들하고 내가 좀 지내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풀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다 모여라, 그럼 불만 있는 거 돌아가면서 얘기해봐라. 사실 이게 그러고서 다 화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한바탕에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한테 내려갈 때 그 중에서 내가 그나마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가족 모두를 손절하는 것보다 내가 갔을 때 그래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언니라면 그나마 언니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대화를 하게 됐다 하더라도 막 옛날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그냥 일상 이야기, 좋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갑자기 또 우리 아버지 뭔가 도져가지고 뭔가 부정적인 얘기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 관계가 약간 또 떨어져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을 시간에 기대어서 새로운 순환고리를 만든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에 있었던 걸 다 끄집어서 풀려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현재 관계에서부터 지금이라도 약간씩 좋은 관계를 시간에 기대어서 조금씩 형성해 나가기. 그 토대가 끊임없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면 내가 조금씩 그 상대방을 용서하게 되고 또 그런 좋은 경험 속에서 서로에 대한 인정과 수용이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가 약자이고 강자이다 그런 게 가족이나 부부 사이에서는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약자예요. 아무리 부모는 강자고 자식은 약자인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부모면요, 부모는 약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자식인데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잖아요. 나는 약자가 됨으로써 사랑받게 되는 거지, 내가 사랑을 뺏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때는 언젠가 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약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강자가 됨으로써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국 원하는 게 지금 부모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는 멀어짐이 정답이 되진 않아요. 다만 그때 나의 생각은 바뀌어야 돼요. 나는 당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한계를 인정해요. 그때 나는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난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난 좀 당해줄 거예요, 약자로.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식이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러나 나는 걔의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낮추고 때때로는 내 마음에 전혀 없더라도 빌고 속에선 부글부글 대도 용서한다고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관계의 회복, 가족의 상처의 회복을 중요한 거는요, 결국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 약자고 약자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 모두가 원했던 그 화목했던 가정을 회복하는, 가족의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한 번씩 또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나운서님 어떠셨습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 영상을 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오늘 얘기했던 것이 정말 아주 자그마한 팁이라도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일단 내가 부모님하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내가 뭔가 이걸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새로운 경험을 조금 형성하면서, 내가 우리 자녀한테 너무너무 화나는 게 많은데 이거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가족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 치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부부 또 가족은 아무리 심한 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나 부부들도 미워하는 마음보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굉장히 아이를 원망하면서 내가 널 왜 낳았을까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어떤 마음에서 낳았을지를 그 사람하고 같이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스스로 발견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낳게 된 동기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낳았다라는 거. 그것이 부부, 가족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유독 대화가 통하지 않는 가족의 특징,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까지 절절한 그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 또 좀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야기들, 이런 자리 마련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지식 저희가 전달해주기 위해서 모였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불선원장 월호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무례한 사람을 나는 별로 못 만나봤다, 이렇게 안 만나보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주제이기도 하고요.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똑같이 같은 급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의 지혜를 얻으려고 모였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진짜 이것만큼은 못 참겠다, 야, 어떻게 사람의 인두껍을 쓰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무례한 순간이 스님께는 없었겠죠? 저도 설마? 있습니다. 서울 기차에서 광장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분들이 땡땡 천국 불신지역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견딜만 했어요. 우리 행물선원이 입주해 있는 빌딩이 그 건물 관리인이 있어요. 나만 보면 뭐라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요.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되게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 그 당황스럽죠. 근데 내일도 체면에. 만날 거고 모레도 만날 수 매일 수밖에 만나니까. 없는. 이 정도면 사실 무례함을 좀 넘어가는 것 같긴 해요. 그죠? 원장님도 있나요? 전 무례한 사람 여럿 있었는데요. 댓글로요. 댓글로 많죠. 그 중에 1번 댓글이 있었는데요. 제가 진정한 친구는 없다, 그런 거를 이제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무대 댓글이 뭐였냐 하면은요, 너 친구 되게 없게 생겼다. 그래서 그건 좀 약간 무례한 듯한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얘기도 원하지 않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나 정신병원에 가라, 너나 입원해라. 그런 경우에는 좀 무례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한석준 아나운서님은 국민 MC, 국민 아나운서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함과 동시에 오히려 좀 무례하게 하는 사람이 꽤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만 해도 제가 어떤 사진을 제 SNS에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 보다 보니까 누가 저렇게 입으니까 되게 늙어 보이시네요 라고 달았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무례하기 때문에 열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 나온 거는 사실 상당히 극명한 무례함들이고 애매한 무례함들에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장님이 내가 뭐 한 김 과장이고 옆에 박 과장도 있고 이 과장도 있는데 분명히 박 과장하고 이 과장은 겁나 이뻐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이뻐한다. 안 이뻐하는 것도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약간씩 이제 똑같은 상황에서 살짝 꽈서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무슨 업무를 완성해서 가져가는데 이제 한숨을 훅 쉬면서 박 과장이 바쁘지만 않았어도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한 들이받자니 들이받을 만큼 그렇게 무례한가? 이것도 애매하고 그냥 참자니 이거 참아야 되나? 그거 열받고 막 이런 애매한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사람들을 돌게 하죠. 어로스님의 얘기가 이제 핵심적인 건데 아까 서울역에서 만난 사람은요 걔는 넘어가도 돼요. 왜냐면 두 번 다시 안 볼 거거든요. 근데 건물 관리는 얘는 분명히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 그런 애가 있다. 학교에 그런 애가 있다. 얘 내일도 봐야 되거든. 내일도 나한테 뭐라고 할 게 분명하거든. 이런 상황이 못 견디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서 누가 봐도 주변의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네면 그나마 이게 객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만 아는 애매한 선을 넘나드는 그렇죠. 근데 사실 나는 거의 내적 확신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 그걸 뭐라고 포장을 하냐면 나 거짓말 못해. 팩트 폭력 내가 없는 말 했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내면에 무례한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무리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뭐 대화법을 배운다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어떤 수용이라든지 상대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이해의 관점 자체가 상당히 결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게 말하고 자기는 좋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걸 본인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네. 알고 하는 건 아니네요. 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그러는 줄 알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정말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왜 문제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분은 역지사진 하나요? 비슷한 걸 당했을 때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대하는데 조금이라도 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그거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너와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야, 너 합격한다는 거 보니까 그거 되게 쉬웠나 보네? 그리고 이제 약간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야, 농담이야, 농담. 그 삐졌냐? 약간 이게 뭔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뭐 화를 내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참자니 누적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없는 말 하진 않아. 나는 사실을 말해.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거 사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은 못해. 이 말이 진실이잖아. 이런 말 중에 못된 말이 있다 쳐요. 근데 그거를 건달 같은 분들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가 참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댓글 같은 경우에도 얼굴 보고 못할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선을 넘나드는 무례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친구는 나밖에 없어요. 이런 말 나밖에 못해줘. 그런 사람을 나니까 상이라고 부릅니다. 나니까 해주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나는 좋은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그러면 조언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놈이 잘못된 거 아니냐. 나는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줬는데 저는 꼭 과연 그럴까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그 대화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안 받아들여지는 사이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제 성인이 된 다음엔요. 뭔가를 모르면 모르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게 불법인지 뭔지 잘 모르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저지른 사람들의 인터뷰에 보면 대부분 이게 불법인지 몰랐어요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예의 범절도 성인이 되면 다 배우는 거고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겨놓고서는 야 이렇게 말하면 네가 기분 상할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예의 범절에 어긋나는지 몰랐어. 몰랐어라고 말하는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야죠. 내가 무슨 뭐 애도 아니고 이제 컸는데. 모르는 게 죄라는 말이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것 경우에는 자체가 이제 보면 내 몫에 충실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주변에 있긴 있어요. 저도 꼬집자니 좀 애매하고 가만 놔두자니 걸리고 이런 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내 몫에 충실하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이제 무례한 사람을 두 개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모르고 그러는 사람, 하나는 알고 그러는 사람이지요. 무례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충동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이렇게 거르지 않고 나가요. 그러나 그거를 모르고 그러는 사람은 진짜 그게 어떤지 몰라요. 그리고 모르는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이거를 능력이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고 상대방의 감정을 어디까지 아는지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능력을 올바로 쓰이게 되면은 공감이 되는 거고요. 그 능력을 나쁘게 쓰게 되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아는 능력은 최고의 사기꾼이나 최고의 심리치료자나 동일한 객관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모르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충동적이고 다른 사람이 내가 이 얘기를 갖다 했을 때 상처를 받는다는 걸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내가 다시는 안 볼 사람이건 모르든지 간에 나는 그 사람한테 가서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안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그 역시 경우를 나누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누가 나한테 모르고서라도 무례한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내가 속이 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나중에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느니 가서 가르쳐 주는 게 나은 거예요. 나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모르고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나한테 사과를 하겠죠. 잘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의 방법을 남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하고는 못 참는데 옆에선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대요. 그거는 나한테 맞는 방법이지 이 사람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반대로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모르고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이해하고 감싸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에는 상대방과 내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남한테 무례한 일을 하면서 무례하다는 거를 알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모르는 거였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사람의 얼굴 표정을 읽지 못하고 충동적이다 하더라도 살다가 보면 우리는 피드백을 받게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상대방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런 감정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이제 다른 의도는 없지만 재미가 있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두 개의 재미로 나눠져요. 하나는 남을 놀리면은 반응을 보면 나만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남을 갖다 놀리거나 남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합쳐져서 내가 더 재미있어요. 내가 무례하게 굴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같이 비웃어요. 그럼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어떤 사람들은. 사악하지요. 그건 나머지 사람들은 쟤 잘 모르는 거야 하면서 같이 그 사람을 일종의 차별적 시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례하게 굴고 자기가 아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무례한 이야기도 누군가에겐 비수가 꽂히는 말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사람은 또 안 듣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은 이 영상 안 보고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사람만 본다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이겁니다. 무례한 사람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양한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 다시는 안 볼 수 있는 사이입니다. 이럴 때 단호하게 대처하는 방법. 하지만 나의 디그니티는 지키면서. 아니 다시는 안 볼 사람한테 왜 말을 해야 돼요? 계속 예의 없는 상태로 있다가 나보다 더 독한 놈한테 실수해서 거기서 크게 혼나게 내비두는 게 낫지 않나요? 이거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요? 한 번 보고 말 거니까 내가 시원하게 말해야지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번 보고 말 거면 이 일이 두 번 생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운전으로 얘기하셨는데 내 앞으로 확 끼어들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놀라긴 했지만 어쨌거나 걔는 갈 거 아닙니까? 나랑 두 번 다시 마주칠 사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걔는 사고가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고가 나랑 안 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빨리 가는 게 낫죠. 열받지만 두 번 다시 안 볼 사이한테는 절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오히려 계속 봐야 되는 사람한테만 어떻게 대처할까를 생각하죠. 동의하세요? 아니 너무 좋은 생각인데 보통은 그때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생각하다 화가 나는 거야. 그때 한마디 할 걸. 어차피 얼굴 볼 사람도 아닌데 누군가에겐 그때 한마디 못한 게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만난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상황이 있으면 또 할 수도 있겠죠. 끊고 넘어가면 나한테 너무너무나 이제 좀 힘들고 한다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한 번 만나는 사이인데 그런 게 있으면 사람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또 깊이 있게 만나면서 깨달은 바는 사람은 정말 다양하다. 우리 사회에는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우리 사회에는 극단적인 좀 이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이게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금 밖에서 만난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달라질 것도 없고 또 나는 심리적 에너지만 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큰 상처가 받지 않는 한 좀 넘어가는 편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사람에는 두 가지 의미를 쓰여요. 하나는 진짜 한 번만 보고 다시 안 볼 사람이 있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답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하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장소는 경찰서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민원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법원이 될 수도 있고 진짜 미안하지만 병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이라는 의미에는요. 앞으로 다시 만나기로 안 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오늘 보고 관계를 끊을 사람. 그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안 만나게 될지는 나의 결정에 대한 저 사람의 반응에 달라져 있어요. 나는 안 만나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맨날 따라다니면 나 내일 만나게 돼요. 나는 다시 안 만난다 그랬지만 그 사람이 잘못했어 그러면 난 또 만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다시 안 볼 생각으로 뭔가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를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뒤끝있고 공격적으로 끝까지 계획적으로 괴롭히던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에요. 피하는 게 최고네요. 그런 경우에는. 피하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도움이나 공권력의 도움을 얻는 것도 방법이 돼요. 그러나 저는 환자분들이나 내담자분들 이렇게 말씀드려요. 대부분 하고 계시는 게 최선의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는 나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고 나니까 없던 용기도 생기고 없던 죄책감도 생기지만요. 그때 한번 해볼 걸. 그러나 모든 인간의 삶의 1분 1분은 사실은 역사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격의 한계 내에서 상대방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되게 최선의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후회하거나 자책하지 말자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당신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아니라 보통 당신이 알고 있다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에서 은근하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상사 혹은 부하 직원 혹은 친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나의 자존감을 지키고 좋은 방식이 될까요? 이게 무례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무례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파리가 몰리듯이 어떤 면에서는 무례한 사람이 조금 몰리는 어떤 특정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이 정도의 무례함이 나오는데 특정 한두 명한테만 무례함이 막 10점 만점에 10점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상당해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내가 굉장한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이 보통 틈을 열어주는 경우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비위를 맞추거나 너무 막 저자세를 가거나 심지어 막 내가 자학을 하는 거예요. 내 자학 개그를 하고 막 제가 되게 맹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얘기를 하니까 밥 먹으러 와서 맹한 사람이 추천하니까 음식도 맹맹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내가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기분은 되게 상당히 나쁘고 이 사람은 또 거대해 보이고 약간 표적이 계속 되어버리는 주변에서 같이 웃고 나는 뭔가 놀림거리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약간의 역학상에서 내가 자꾸 당하는 위치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보다 내가 그렇게 틈이 있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악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요. 나는 막 굉장히 고개를 숙이면서 해요. 이런 패턴을 사실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나도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넘어가 주는 거. 왜 나한테 그렇게 무시하는 투로 쳐다봤어? 저는 뭐 그런 거 아닌데요? 뭐 이렇게 표정하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패턴이 어떤 면에서는 다정하다면 나 역시 다정하게 행동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굉장히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나도 거기에서 너무 저자세로 가는 거, 틈을 보여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관계적으로 가버리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죠. 주님께서도 무례한 경우를 당하셨거든요. 아직은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뭐 욕설을 퍼붓고 모욕적인 말을 해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일단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할 만큼 퍼붓고 나면은 사람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셨어요. 그대 집에 누가 갔는데 밥상을 차려나왔다.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나갔다. 그럼 그 밥은 누구 거냐? 본인께 되는 게 아니냐. 네가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 욕설은 도로 너한테 돌아갔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먼지를 던지면 자기 얼굴에 다 쏟아지잖아요. 그것처럼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급하게 대응할 게 아니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면서 아바타 명상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그 시기가 지나면 적절하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나는 너 생각에는 네가 진짜 무례하게 굴라고 군 건지 모르고 간 건지 모르지만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나한테는 이런 영향이 있었다. 다만 그렇다고 내가 화를 낸 건 아니다. 그렇지만 할 말은 한다. 이런 게 적절한 대응 같아요.
연결되는 게 있네요. 그렇죠. 이 예를 다른 얘기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누가 택배를 내가 주문하지도 않은 택배를 저한테 보내면 저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안 받으면 그 사람에게 반성이 됩니다. 너의 무례한 말이고 뭐고 난 안 받았으니까 가져가 다시. 도로 네 거지 그냥. 사바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있어요. 인과 응보의 법칙이에요. 내가 응징하지 않아도 응징을 받아요. 그땐 이제 나의 대처 방법도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대1이에요. 그리고 딱 보면 알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질지 안 질지. 저는 그럴 때는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또 다르게 이 사람이 눈치가 없이 나한테 무례한 건 맞지만 그 무례함에 대처했을 때 내가 당할 게 너무 커서 내가 그 무례함을 넘어간다 그래도 내가 비겁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게 제일 우리가 많은 사례에서 괴로운 거는 상대방이 무례한 게 맞는데 조력이나 동조하는 세력이 있을 때예요. 맞아요. 난 처음 여기에 들어왔어요. 저 사람은 무례하게 굴어요. 근데 왠지 저 사람한테 동조하거나 그런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인생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 좋아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남도 좋아해요. 무례한 사람은 얼핏 볼 때 남들이 얘기 못하고 남들이 동조하는 것 같지요? 다들 그 사람을 대체적으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례한 사람들이 굉장히 커다란 동조 세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내가 너무 겁이 나서 생각하는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이 동조 세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당장 대응하기 어렵다 그러면요. 나는 상황을 파악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서 항상 다니는지. 그러나 사실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굴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칭찬해요. 그때는 한번 나를 되돌아봐야 돼요. 나만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가? 언제든지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네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나한테 진정 우러나오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난 저 사람이 무례하다고 화가 나 있어요. 물론 그럴 때도 그 사람의 가식적인 모습이 나한테만 그럴 때도 있겠지만 너무 내가 오만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회사에서 뭐 직장 상사의 그 은근한 무시와 그러니까 이런 게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뭐 스님의 말씀, 교수님 말씀, 원장님 말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차원이 높다 보면 바로 실천하기가 좀 어려워서 맞아요. 네. 그냥 정말 이 일을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어떤 분이 계시다면 저는 보통 이렇게 3단계로 대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단계는 되물어보는 거예요. 맹하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되게 따뜻한 말로. 왜냐면 이 사람이 따뜻한 말로 했을 수도 있으니까 따뜻한 말로 되물어보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 네. 모르니까 모르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옷차림이 특이하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선을 타면서 사람을 놀리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반격하면 나 그런 뜻 아니었어 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그런 뜻 아니었어 라고 하는 거와 동시에 뜨끔합니다. 얘 계속 놀리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계속한다. 그럴 땐 2단계. 말 없이 한 3초 동안 쳐다보면 돼요. 웃지 않고. 그러면 농담 같지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누가 하나 뭘 얘기하면 주변에서 동조한다 얘기했는데 아무도 동조 안 합니다. 그런 상황 되면. 야, 분위기 안 좋다, 분위기 안 좋다. 이러면서 다 조용히 합니다. 그러면 그 농담을 한 사람이 되게 무한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없는 말을 막 해요. 왜 농담이야? 뭘 이렇게 화를 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당하면 또 그 다음에 그런 장난을 안 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했다. 그때는 아주 짧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선 넘으셨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때 짧게만 얘기해야 돼요. 길게 얘기하면 주저리 설명이 됩니다. 지금 선 넘으셨어요?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끝. 그리고 딴 데 가버려야 돼요. 교수님 말씀하신 건 좀 연결되는 게 있어요. 틈을 사실 내가 좀 보였다는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틈을 보였던 것이 있다면 이게 말없이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갑자기 확 하고 뭐야? 라고 뜨끔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한 말로 되묻고. 이게 어렵긴 한데 왜냐면 나는 이미 욱했거든요. 근데 욱하는 거대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반응과 대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욱한 그대로 반응을 하기보다는 내가 한 템포 생각을 하는 거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대응을 하라. 그래야 상대방이 정말 무서워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선악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이게 자기 입장에서 선이거든요. 다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되묻다 보면은 본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상대방이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이라든지 원장님 말씀이라든지 진짜 100% 동의하고 우리 사회가 참 슬픈 거는 자신은 존중받고 싶으면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를 만나러 오는 내담자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해자들이 안 오시고 대부분 피해자가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너무너무 그 막 가슴이 이제 타오르는 게 뭐냐면 이분이 참으면 참을수록 그 피해가 누적되거든요. 오히려 싸우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적절히 방어해야 괴롭힘이라든지 그 무례한 행동이 줄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막 같이 싸우고 막 같이 멱살 잡아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자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과 진짜 뭐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야, 너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다. 그러면은 뭔가 제가 오늘 머리를 못 감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변명하면 아이고 회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머리도 못 감고 준비 없이 다니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제가 죄송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일찍 다니 이게 뭔가 내가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가 독특하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한 번은 악의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제가 옷이 독특하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럴 때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되려면 이제 내공이 상당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상당해야지. 사실 그래서 이 워딩을 정해드리는 건데요. 예. 이제 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공이 상당해야 되는 거긴 해요. 그러죠. 그런데 이런 워딩을 지금 저와 교수님이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이 일을 당한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대로 그냥 말하라고. 그렇게 정해드리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정말 생각해서 대응을 하려면 정말 고수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면서도 반대로 무례한 대접을 받지 않는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존중받는 방법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만만하게 보이지 않고 좀 더 존중받는 방법 있을까요?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은 회사나 뭐 야구 동호회건 어디든지 간에 목적이 있는 집단 있잖아요. 그 집단에서 존중을 받고 싶으면 그 집단의 목적을 잘해야 돼요. 회사에서 내가 일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요. 회사에서 난 존중받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존중받는 가정이라든가 친구 같은 특수한 게 아니라 어느 목적을 갖고 모인 집단에서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진짜 죄송하지만 그거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집단의 목적에 맞게요. 네, 잘하면 잘할수록 인정받아요. 그러나 내가 존중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중받고자 하는 방법을 원하지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는데 왜 나는 존중받고 싶은 이유는요. 내 가능성을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존중받고 싶은 거지요. 그게 참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거로는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만치 남을 존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만족하면서 지내요. 그러나 갈등은 언제 생기냐 하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존중받고 싶을 때 생겨요. 예를 들어서 가능성을 존중받고 싶어요.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게 문제예요. 자식은 부모가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부모는 그 자식의 현재를 갖고 그 자식을 대하고 있어요. 야, 이건 안 돼. 이건 안 될 거야. 하지 마. 그러면 자식은 존중받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내 가능성을 왜 부모인 당신이 막아? 왜 내 뜻을 존중 안 해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성을 존중받고 싶다고 하는 거는 솔직히 그때는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그 가능성은 나의 입장에서는 내 안에 가능성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을 좀 받아들여야 돼서 오히려 이때는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는 게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존중에는 기준이 조금 다르게 돼요. 왜냐하면은 윗사람들은 나 너 욕하지 않아. 나 너한테 존댓말을 쓰고 있어. 난 네가 얘기하면 끝까지 안 맞고 들어. 날 보고 더 어떻게 널 존중하라는 거야? 이게 윗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러나 아랫사람들 생각은 이래요. 왜 내 의견을 묵살하시고 날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도 결국은 존중을 받고 싶으면은 존중을 강요하기보다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게끔 행동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부모랑 자식 간에 참 그게 어려워요. 부모는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항상 자식한테 내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 부모일 뿐이지 재테크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가 재테크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존중하래요. 부모로서 존중받길 원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는 그래요. 내가 그래도 너보다 선배로 너를 갖다 키웠으니까 내 의견을 존중해야지. 그럼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이렇게 나 키워놨는데 어떻게 내가 당신을 존중해?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문제는 이쪽은 굉장히 충분히 존중하고 있는데
이쪽은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럴 때 결국은 존중받는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존중받을 위치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존중받기 생각하는 기준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존중받는 방법은 결국은 기준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전략을 채택하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제 존중하라, 존중받을 것이다. 이거거든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은 존중받게 돼요. 제가 쌍계사로 처음에 출가했을 때 행자 생활을 이제 산에서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네 윗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자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하심을 하는 건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게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은 존중받게 돼요. 그게 남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겸손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틈을 보이진 않는.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만 보태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 당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틈을 보였다든지 뭐 콩 심은데 콩 난다든지 그런 원인을 제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들한테 탓을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았다는 걸 틈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거고, 그런 나쁜 사람을 마침 만나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인 거지,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착하게 살았던 그 세월이 잘못됐다 이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의 한 놈이 일단 잘못된 놈이에요. 혹시라도 이런 얘기 와중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이 원한 같은 감정, 몇 년 동안 생긴다니까요. 있었던 예. 거의 화병 걸릴 만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려고 이제 어떤 포인트로 넘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내가 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고 무례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무례한 사람이 될까봐.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이라는 게 진짜 단호한 거고 0이라는 게 너무 진짜 다정한 거라면 적당히 다정한 거. 지금이 0 수준이라면 막 8, 9까지 가라는 게 아니라 2, 3점 정도라도. 웬만한 관계에서는 유연하게 넘어가는 것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고, 그분의 착한 심성에게는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강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정하되 또 착한 것은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쉬운 사람은 되지 않기. 그리고 존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그걸 건넨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그냥 넘기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인도 걸어갈 때 차가 덮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라고 하는 게 걸어가는 사람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착한 건 좋은 거지만 나를 보호할 만큼 정도는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하다. 수습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관계적인 분은 이제 말씀을 한번 한 다음에 이거를 이 사람하고 내가 적으로 삼을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봤는데 괜히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분위기 좀 안 좋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한번 하시고 내가 먼저 말 한번 건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에서는 선을 지키긴 하지만 그 사람과 내가 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또 호의로 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도 또다시 하나의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거를 또 얘기한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있다라는 것을 좀 삶에 가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네 분을 모셔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쉬운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또 지식을 전달해 줄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계속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도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지식 저희가 전달해 주기 위해서 모였고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한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학자 이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불선원장 월호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가요.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는 법이에요.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무의미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96%가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96이요? 티백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할 일이 없겠네. 그런데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약간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딴 걸 할 걸. 아쉬웠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놓고 보면 제일 쓸데없는 걱정은 물건이 없어질까봐 물건을 산 것들이에요. 그게 그때는 오늘 이거를 못 사면 다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꼭 며칠 지나잖아요. 어디서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거의 물건을 지금 못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걱정이 돼서 물건을 사는 거는 제일 쓸데없고 돈도 나가는 걱정인 것 같아요. 이 할인 기회를 놓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백업이 하나가 있어야 마음 편하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전날부터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못 일어날까? 네, 저 정말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내가 못 자는 것 때문에 내 잠 시간이 준다라는 것까지 계산하면서 못 자요.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그래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못 일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죠. 일찍 일어나야 하게 만들 만큼 중요한 일이 아침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강박적 걱정이라 그래요. 4가지 범주쯤으로 나눠져요, 강박이. 이제 하나는 청결, 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걱정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묻어서 잘못하게 되면 지저분해지면 어떡하지? 두 번째는 이제 확인이에요. 확인도 걱정 때문에 그래요. 불 켜놨는데 불 나면 어떡하지? 물 틀어놨는데 홍수가 되면 어떡하지? 세 번째는 어떤 물건 같은 게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되게 불편해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원치 않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이 생각이 들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이제 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박적 걱정이에요. 강박적 걱정의 특징은 당사자도 그게 진짜 일어나지 않을 거란 걸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게 있고 실제로 경험도 했어요. 알람을 못 들은 적이 한 번이라도 살면서 있으면 그때부터 그 두려움이 있어서 잘 때 스마트워치를 2개를 찹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걱정들이 시간 낭비라는 걸 한편으로는 안다고 하셨잖아요. 강박 같은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나는 숫자 4만 피하면은 내 인생에 나쁜 일이 없어요. 삶이 단순해지지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게 쓸모없는 것 같지만 나는 그 작은 걱정으로 인해서 큰 걱정을 갖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쓸모 있는 걱정, 쓸모 없는 걱정을 나눴잖아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는데 생각했을 때 발생 확률 4%면 엄청 높은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쓸모없는 강박적 걱정은 왜 생겼냐 하면은 어떤 순간에도 그거를 지키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하나는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은 우리는 알아요. 옛날에 콜레라가 있는 줄 몰랐어요.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 매일 물을 끓여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주위에서 그 사람 보고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전부 다 콜레라로 사람이 죽어갈 때 그분 혼자만 살아남았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강박의 진화론적인 쓰임새예요. 개인한테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그 쓸데없는 걱정이 전 인류와 사람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그 쓸데없는 걱정 하나가 인류를 구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그냥 간단히 얘기하게 되면은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이 유행하게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남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들 남이 걱정하고 있을 때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내가 걱정하면 다 쓸모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남의 걱정을 쓸데없는 걱정으로 몰아낼 때는 언젠가 하면은요, 이 사람의 걱정 때문에 내가 귀찮아질 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누구한테는 쓸데없는 걱정이 누구한테는 진지한 걱정이 되고요. 누구한테는 진지한 걱정이 누구한테는 쓸데없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걱정이 되는 상황은 다 위험해요. 그러나 진짜 쓸데없는 걱정, 해서는 안 되는 걱정은 걱정을 현실화시켜주는 걱정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은 거를 해서 현실화시키는 공감이 가면서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항상 확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꽂혀서 너무 걱정하면 오히려 내가 챙겨야 되는 거를 못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인생 자체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많이 있을까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콩쿠르 앞두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콩쿠르에서 우승을 해야 군대를 면제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걸려 있으면 올해가 마지막 기회면 엄청 떨리거든요. 근데 그 떨리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연주를 망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스피치 강의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발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많다고. 근데 그 발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뭐 많아서 준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좋은데 그 걱정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연하죠.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죠. 걱정 의심하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발휘를 못하는 거고. 일단 아까 독실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4% 정도만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이다. 이게 아마 어니 델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나오는 개념일 거예요. 걱정의 구성거리 중에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하나가 과거에 이미 지나간 거. 이건 걱정해봐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실 실현되지 않을 거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에 대한 그 걱정이죠. 이 두 가지가 걱정의 구성거리에 정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한 걱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대한 감정이라고 불려서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울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걱정에서 출발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을 호섭하는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바로 불안이에요.
이 미래에 대한 감정인 불안과 과거에 대한 감정인 우울은 굉장히 둘이 친합니다. 그래서 내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막 내가 잠을 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 잠이 안 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스마트폰을 켜면 다른 사람들은 또 막 되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상실감에 빠지고 그럼 우울해지고 다시 잠을 자야겠다고 스마트폰을 누우면은 또 잠이 안 오고 스마트폰을 보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반복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갈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아까 그 4%잖아요. 그 4%가 자기가 걱정할 만한 것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순간 이 과거에 대한 감정, 우울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실은 조금 씻겨나가면서 현재에서의 도전감을 형성함으로써 그 걱정거리로부터 조금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사실 걱정을 제가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는 좀 덜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걱정을 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플랜 B를 세웁니다. 만약에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만약에 이 일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럼 나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 플랜을 세우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플랜을 세우면서 걱정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은 나는 이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슷한 케이스를 언제도 하냐면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우리가 운전을 해요. 그런데 차가 좌우에 다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안 긁고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반대의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차를 왼쪽 오른쪽에 있는 차를 동시에 긁으면서 갈 수 있을까? 힘들거든요.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좁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진짜 동감이 되는 게 저는 사실 평소에는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다가 제가 뭔가 꽂히거나 뭔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들으면 그때부터 진짜 걱정이 엄청나게 생기거든요. 근데 저도 그럴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최악의 상황을 진짜 가정하게 되면 생각보다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최악을 가정하면 거기서 풀려나갈 수 있는 기지가 형성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혜로워진 거죠. 교수님 말씀하실 때 생각이 났는데 지나가버린 과거를 근심하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도 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화롭게 살아가리라. 아까 말씀하신 데 딱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주 좋은 얘기인데 그럼 이렇게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걱정의 근원에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뭔가 안 풀릴 것 같다거나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있으니까 나의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최고의 비결인데 그건 이제 불교에서는 무아업이라 그러죠. 무아. 풀어서 설명하면 뭐냐? 몸은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마음도 내가 아니다. 이와 같이 관찰하면 애착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해탈한다. 이게 무아경의 핵심이거든요. 그거를 내가 현대어로 바꾸면 뭐냐면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예요. 말씀하신 거 듣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메타인지를 하면서 관찰자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을 이게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잖아요. 잘 줄여지지가 않는데 얼른 아바타가 걱정, 근심하는구나.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낼 수 있는 그게 나오죠,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언어와 동작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나는 몰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이 언어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해보면요. 뭐 우울하고 이랬던 사람도 이거 몇 번 시키면은 밝아져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웃을 일이 생겨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먼저 웃음으로써 웃을 일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주인공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기분이 더 완전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발표 직전에 너무 긴장되면 몸을 막 이렇게 크게 하면서 그렇죠. 힘 있는 것 같은 동작들을 취하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부지혜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 과학에서도 또 연구된 부분들이 있죠. 그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기도 하지만 심장이 뛰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불안이라는 감정에 휩싸이면 위축감이 들잖아요. 위축감이 들면 몸이 이렇게 축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몸을 피고 밖에 나갈 수 있다면 화장실이라도 가서 문을 닫고 몸을 크게 뻗는 거예요. 개구리처럼.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부교감신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너 진짜 잘할 수 있어. 이런 선포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그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뒤집으면 도전감이거든요. 그 도전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도움이 많이 구독자분들께도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이게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래서 인생의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이런 것들을 혹시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 하루에 사람이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래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일도 걱정하고 쓸데없는 걱정이 사실 뭐 97%가 아까 뭐 얘기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걱정을 줄이려면은 사람이 생각을 모으는 게 필요해요. 그 이제 명상이 하나의 방법인데 마음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사람들이 보통 마음이라는 게 뭐 머리나 뇌 아니면 뭐 심장 아니면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몸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게. 근데 사실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내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집중하는 곳에 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는 명상할 때는 마음을 발바닥에 둡니다. 그러면 발바닥으로 내려가요, 마음이. 또 앉아서 할 때는 마음을 아랫배에다 둬요. 이러다 보면은 골치 아프거나 걱정거리가 이게 쑥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언제나 조금씩 이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시간 낭비도 하잖아요. 그거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런 방식들. 원장님 또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걱정으로 책을 써본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걱정 전문가지요. 사실 현장에서 쓰는 방법과 책에 쓴 방법이 있는데 책에는 다양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1. 걱정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은 걱정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거예요. 상황이 복잡할수록 우린 걱정이 많아지요.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건 하지 말고 단순한 것만 하라고 전 얘기해요. 그래서 걱정을 줄이고 싶으면요. 나의 삶의 과정을 단순하게 해야 돼요. 또 걱정 중에서 우리는 상황에 대한 걱정보다 사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건 이제 확률인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초반에 1억이 손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했을 때 1억이 손해날 일은 100분의 1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은 200만 원씩 이득을 봐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1억 두들겨 맞으면은 앞으로 괜찮구나 해서 더 열심히 가야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률로 계산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걱정의 또 해결 방법은 전문가 도움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저는 환자분들이 저 머리 이상하면 어떡하지요? 그럼 전 얘기해요. MRI 찍어보세요. 갔는데 저 의사가 찍을 필요 없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혼자 싸매지 마시고 몸이 걱정이 되면 언제든지 의사한테 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환자분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딴 거예요. 걱정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환자분들은 저한테 걱정하면서 오게 될 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만 하는 자존감이 낮고 굉장히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오면은 항상 걱정할 권리를 인정해 드린다 그래요. 걱정해도 된다고, 나쁘지 않다고, 걱정하는 당신에 대해서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남들도 다 그런 일을 걱정한다고, 다만 열심히 준비성이 철저한 거라고, 그런데 다만 당신이 벅차있을 거라고, 문제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지쳐있는 거라고. 또 오히려 저는 불안해서 시험을 못 봐요 하는 애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줘요. 넌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길이 있어. 불안해서 시험을 못 봤을 수도 있고 시험이 어려워서 네가 불안해졌을 수도 있어. 자, 네가 큰 시험이라고 갔어. 구구단만 외우면 돼. 너 불안할 것 같냐? 아닐 것 같대요. 사실은 불안해지는 이유는 최대의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거는 이거를 맞서기 위해서 온몸에 피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뭐가 불안해서 일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일을 망쳐요. 실제로 걱정과 불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해서 더 잘하게 하면 된대요. 말씀하신 공감이 가면서 근데 때로는 말씀하신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닌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강의하실 때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실력이 모자람이 아니라 불안 때문에 오히려 망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거의 끝판왕이 입스죠. 평생을 다해서 운동했던 선수들이 갑자기 그 운동을 못하게 된다든지, 야구 선수가 포수가 2루까지 송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못 던질 것 같다든지, 평생 던진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다가 아예 그 걱정이 몸을 덮쳐서 못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이라면 그 걱정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 사람한테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걱정이 없는 사람한테는 걱정이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 거지요.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으면서 저는 이제 부끄러운데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만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때로는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겠죠? 일단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이 우리가 집착을 하다 보면 그거는 나에게 고통을 넘어서 괴로움을 주기
주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을 내가 피하려고만 하면 어쩌면 그것도 집착이 돼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다가 두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이제 하는 하나의 팁을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적어보는 게 도움이 돼요. 육하 원칙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적어봐야 이 걱정이 10점 만점에 10점이나 되는 불안인지 아니면 8점인지 이 정도를 내가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야, 우리가 뜀틀을 뛰려면 이게 지금 내가 뛸 수 있는 뜀틀의 높이인지 아닌지 내가 가늠이 돼야 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걱정거리를 내가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마음에서 내가 그냥 걱정하는 것보다 눈앞에 보이니까 훨씬 더 해볼 만한 기지가 됩니다. 그거 안 하니까 3만큼만 걱정해도 되는 거를 10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요걸 평가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포커스를 바꿔서 여기에만 몰입돼서 계속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해결하기 위한 how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에다가는 걱정거리를 딱 적어놓고 평가해 본 다음에 밑에다가는 여기에 있는 구성 요소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내가 70%는 내가 할 수가 없는 영역일 수 있어요. 근데 30% 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한 10가지 정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해서 요걸 해결할 수 있는 요소를 작게 적어보는 거예요. 뭐 15분짜리, 10분짜리 아주 분절해서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얘를 해냈을 때 체크를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씩 그것을 몰입해서 한 단계씩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서부터 뭔가 걱정이라고 하는 토대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약간 치고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면서 해결할 수 있는 요소로 조금 전환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좀 만나신 우리 내담자분한테는 같이 선별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걱정의 구성거리 중에서 어떤 걸 목록으로 적을까, 그 부분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걱정의 구성거리를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목록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완벽하게 이걸 풀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기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100이라고 하는 토대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포인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거기에 목록하시고 그걸 하나씩 해치워 나가는 거. 통제할 수 없으면 걱정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게 완전히 뭉텅이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거의 연기처럼, 어떤 면에서는 안개처럼 붕붕 떠다니는 거죠. 오, 근데 말씀하신 거에 공감이 갔어요. 어차피 100점으로 못 살거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금만 나가는 게 좋겠는데, 선생님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보는 이유는 행복하고 살고 싶어서인 거잖아요. 걱정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걸까요? 행복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진정한 행복은 해탈의 행복이다.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알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해탈이라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는데 부분 해탈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 그럼 담배로부터 해탈한 거예요. 술 없이 못 살아 하던 사람이 술 없이도 잘 살아. 그럼 술에서 해탈한 거예요. 조금씩 연습하면 그게 진짜 자유구나. 그게 행복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결국은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애착에서 해탈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통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시 이제 아까 무화법 설명드렸지만 이게 내 몸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해탈 못하고 아바타 몸이다. 아바타 마음이다. 사람이 가진 불안감 중에 제일 큰 불안감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거든요. 실제로 남의 죽음을 보는 것은 동물원에서 호랑이 구경하는 것과 같고, 우리는 보통 남의 죽음을 보고 죽으면 죽는 거지 이러지만, 진짜 자기 죽음이 닥쳐오면 산속에서 길 가다가 호랑이 어흥 하고 덤빌 때는 사람이 기가 막혀서 잡혀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죽는데, 우리가 이제 죽음과 삶이 사실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어떤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살면서도 자신이 생기고 다양하게 방편을 준비해 놔야 돼요. 부인이 내신 남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진단을 받았더니 금방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가장 사랑하던 부인한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살아서는 같이 살지만 어떻게 죽음까지 같이 가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했던 부인한테 그럼 너라도 가자. 그랬더니 첫째로 사랑하던 부인도 안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셋째로 사랑하던 부인한테 그러면 너? 그랬더니 장지까진 따라가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 번째는 평상시에 돌아보지도 않던 존재 유무도 희미했던 부인인데, 의외로 이 부인이 다음 생은 물론이고 제가 세세생생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사나이는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너한테 애정을 쏟아야 되는 건데 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부처님 말하신 비유거든요. 첫째로 사랑하던 부인은 바로 자기 몸뚱이하고 자기 자식들 가장 사랑하지만 죽음은 못 따라가요 절대. 2인용관은 없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같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하던 부인은 재산, 그것도 역시 놓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던 부인은 이제 친구, 친지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지까지는 따라올
따라오지만 더 이상은 못 따라와요. 그럼 네 번째, 다음 생은 물론이고 세세생생 따라가겠습니다 한 게 뭐냐? 자기의 업이라는 거죠. 업. 선업이든 악업이든 자기가 지은 선행과 악행. 근데 우리는 막상 이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첫째, 자기 몸뚱이하고 자식들, 그다음에 둘째, 재산, 셋째, 친구, 친지들 여기에 너무 큰 공을 들이는 거죠. 말하자면 여기도 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임종이 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 우리가 노후 대비는 하는데 사후 대비를 안 해요. 제 주변에 이제 옛날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사후 별로 안 믿는다. 죽음 끝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사람이 보험에 들 때 나한테 꼭 재해가 온다고 확신해서 드는 게 아니잖아요. 안 올 확률이 훨씬 많지만 들어두는 이유가 있잖아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지 못하더라도 사후 세계를.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은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후 보험. 사후를 대비하는 건 생을 더 알차게 보람차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지혜를 얻으셨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집중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잘 새겨라. 내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한석준 아나운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걸까요? 제가 감히 행복을 논할 만큼의 무슨 연륜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하는 방식만 혹시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그냥 지금 하는 것만 봐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밤 늦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집에 아이가 있고 뭐 와이프는 뭐 감기 걸렸고 뭐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대화에 더 집중하고 이 대화에서 더 좋은 생각을 듣고 배우고 이거에 집중하는 게 저는 차라리 제일 재밌었어요. 말씀드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그래서 항상 참선,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진정한 행복인 거죠. 바로 지금이 유일한 현존하는 시간이고 나한테 여기가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확실한 공간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밥 먹을 땐 밥 먹을 뿐. 잠잘 땐 잠잘 뿐. 그 순간에 충실한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다가 살다 보면 이제 아플 땐 아플 뿐. 죽을 땐 죽을 뿐.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 많이 사라지고 그게 선사들의 추구하는 삶이에요. 좀 말씀하신 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도 연결되는 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집에 가서 기다리는 아이와 아내분과 이런 생각하는 게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전화할 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걱정거리가 몰려올 때 지금 이 걱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까? 이걸 항상 따져 물은 다음에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지?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리고 거기에 전념하고 어떤 면에서 현재를 나아가는 거. 나의 무대에다가 어떤 면에서 조명이 켜지잖아요. 그 무대의 한순간 한순간을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거. 삶의 직관이지 않을까. 빅터 프랭클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냐. 이분이 사실 유태인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셔서 어마어마한 이제 고통을 겪으셨던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물어보셨대요. 오히려 행복할 만한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분에게 역으로.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감정. 행복한 감정이 있으려면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습관이라든지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거를 너무 관념적으로 나중에 언제 모르면 내가 뭐가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행복할 만한 이유를 많이 만들어 놓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미루지 않기. 내가 지금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것을 내 앞에 많이 마련하기.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걱정을 좀 안 하는 방법, 덜 하는 방법, 그리고 의미 없는 걱정을 너무 행복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행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욕심 어떻게 버리는지에 대해서 네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더욱 다양한 이야기, 지식을 전달해 주실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